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여야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당의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요구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역임.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우선이라고 강조. 유권자분들은 사실 중도층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 일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다닌들 그렇게 해서 10표를 벌어놓으면 갑자기 윤어게인 해버리는 순간 100표가 뚝 떨어지는데. 김재섭 의원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쇄신 방향과 6.3 지방선거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복잡합니다. 12월 국회 핵심 쟁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청막 농성 등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공방도 뜨겁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이 되는 것이고, 네. 위헌이면 위헌인 것이지 위헌 소지를 줄이겠다라는 민주당의 태도도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면은 그만두면 되는 것이거든요. 위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거든요. 애초에 네. 접근 방식이 좀 다르고, 게다가 이 위헌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헌 소송조차 무력화해버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므로써 사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위헌적인 법률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네.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1년째 내란 관련 선고가 없는 법원의 행태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엄중해야 할 재판이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네.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명정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사실 네. 위헌성이 가득한 법안들을 통해서 수사와 재판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저는 또 다른 그 국론 분야로 저는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재판일수록, 중대한 수사일수록 저는 신속성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결과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빨리 이 재판 결과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민주당이 이런 위헌적인 법률들을 최소화하고 내지는 없애고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도중에 송석준 의원이 비상계엄에 사죄한다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필리버스터 중간에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큰 절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았는데, 네. 필리버스터도 필요하고 기엄에 대한 사죄도 필요하지만 그 필리버스터 중에 사죄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나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여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남아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게다가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 길목길목마다 무력할 정도로 이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비장의 카드 역시 우원식 의장의 발언 제지로 인해서 그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는 점을 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뇨한 의원이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극단적인 정치 진영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지금 지도부 행보를 둘러싼 파열음도 들리고요.
현재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12월 3일이라고 하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또 반성해야 되는 그런 날을 기점으로 당내 목소리가 좀 양분된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성 성찰해야 된다는 한쪽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지지층들을 좀 더 결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 아직 이 두 목소리가 약간의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윤여한 의원께서도 그 당내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 좁혀지지 않는 이견 때문에 많은 고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은 됩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 보수 진영이 다시 바로 서고 나아가서는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무도한 입법 강행들을 잘 견제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잘 다잡고 통합하는 일들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뭐 이른바 한동훈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른바 단계 논란을 재점화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단계 문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잘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그 가족의 명의로 어떤 글들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이 어떤 개인 정보가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어떤 특정인을 징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당내 분란의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고 어떤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여당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도부의 입장과도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이걸 꺼냈어야 되느냐. 물론 언젠가는 털고 가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화했을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나 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실제 당에서의 공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또 회의론도 있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개인적인 사감, 개파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이른바 개파 갈등이라든지 과연 공천이 가능하겠냐는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초월할 만큼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저는 이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만약에 공천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도 도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는 16일 모레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당내 내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지 당내 어떤 혁신을 요구하게 될까요? 일단 아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그간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발목을 잡혀서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을 못했다라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서 어떤 정책들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주된 것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난 12월 3일에 25명의 이름으로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성찰의 메시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같이 이름을 올렸던 의원끼리 다짐을 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 것에서 우리의 모임이 그치면 안 된다. 네. 끊임없이 우리가 모이고 또다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합을 더 키우고 이러면서 반성과 성찰 그다음에 당의 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주 메시지를 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약속 다짐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일환으로 16일 날 또 의원들께서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혁신적인 메시지 그다음에 거기 개혁 작업들에 관한 비전들을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어쨌든 지난번에도 장동혁 지도부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또 제2, 제3의 그런 움직임, 대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도부에게 강한 압박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12월 3일에 장동혁 대표가 저희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른바 계몽력이라고 부르는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앞장서서 비판을 한 바가 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뭐가 있냐면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이라고 불리는 주호영 의원이 지금 우리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매서운
반성, 비판을 하셨었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 친윤 의원이라고 불렸던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불렸던 윤한홍 의원께서도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아주 쓴소리를 하셨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중진들과 어떤 뭐 영남 중심으로 쇄신의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2월 3일과 이번 16일 모임에서는 훨씬 더 이 당 대표나 지도부가 가지는 압박이 더 클 것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떤 중도 민심이나 민생에 다가가는 메시지에 지도부도 호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천 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자는 주제, 뭐 당심 70%, 민심 30%로 예. 지금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5대5에서 지금 당심을 20%포인트를 더 올리게 된 건데 네. 지금 민심에 가닿기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우리가 당심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회귀한다는 것은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처럼 우리 당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는 물론 당심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에 당심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에 호소하는 후보보다 당심에 호소하는 후보들이 더 공천받기 유리하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물론 영남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하는 우리 당 강세 지역에서는 그것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도봉구라든지 이런 강북 일대, 수도권 이런 데는 당심과 민심 간의 괴리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많은 여론조사 지표로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심 70, 민심 30의 룰을 지금이라도 최소 5대5, 저는 많게는 민심 100%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일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이 공천 룰에 대한 입장이 나옵니까?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노선과 전략을 취할지가 주목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현 지도부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윤한홍 의원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의 비판이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을 매섭게 비판하고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떳떳하고 우리 스스로도 명분과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무도한 정책들, 무도한 입법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메시지가 국민들께 가닿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뚝 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어떤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 어떤 계엄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와 결별하고 또 씻어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유능한 민생정당이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자신감을 보여드리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앞서 뭐 여러 의원들 또 초선 의원들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어떤 리더십 재편 가능성, 뭐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비대위 체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자꾸 바뀌거나 이런 역사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 권위를 가지고 당 지도부가 무게를 가지고 선거를 유능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또다시 윤어게인 뭐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소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 당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네. 나아가서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의 리더십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맥락 속에서 뭐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거는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기의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네.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경각심, 영남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바람 이런 것들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네. 지도부나 민심과 괴리되거나 선거 패배를 직면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등 이른바 2022년 대선 당시 보수 대연합 비텐트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다 잡는 심정으로 네.
보수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민주당의 저 악법 강행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가 됐으니까 개혁신당도 보수 진영에 있고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에 있으니 같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접근인 것 같거든요. 네. 정말 국민이 요구하고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합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한 대의 명분이 섰을 때 저희는 뭐 연대나 합당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저희가 뭐 빅텐트라고 해서 섣부르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저도 2020년 미래통합당으로서 당시 이제 총선을 치렀는데 그때 크게 졌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보수 진영의 대통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등 신생정당까지 다 합쳐졌었는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러니까 합친다고만 해서 선거에 이긴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더 중요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개혁신당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통일교 이슈가 지금 여야 모두를 때리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또 전해졌는데 또 윤 전 본부장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그런 진술이 한 적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에 명시된 이 종교분리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정치권과 통일교 유착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 번째로 이번 통일교 수사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 통일교 게이트 안에서 한쪽 진영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 인물들이 고루 윤영호 본부장 입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거든요. 심지어 그 수사로 인해서 권성동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누군가는 돈을 받고 누군가는 금품까지 받았다, 뭐 시계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민주기 특검은 그에 관한 진술을 이미 4개월 전에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속이 되어 있는데 어떤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 네. 저는 이 통일교 게이트에서 과연 민주당의 인사들이 얼마나 연루가 되어 있는지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로 한학작 총재를 만났는지 통일교 주인사들 만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정교분리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정치도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종교가 지금 정치권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처벌하는 수순에 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종교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 해산을 이야기하고 계셔서 오히려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시장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어떤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른바 가상 자산이라고 부리는 무슨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또 있고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달러 기반이나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 또 디지털 자산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들을 제도권 안에 넣는 법률들을 제가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입법례가 이미 있습니다만은 네. 그게 이제 계속 저희가 기술도 발전하고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 문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2차 입법 내지는 통합법의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업계와 학계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2026년 지방선거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일 바로 선거를 한다면 대구시장 경북지사를 빼고 국민의힘은 다 뺏긴다고 진단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여론조사상 그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부산이라든지 이 경남 지역도 저희가 이제 우세한 것들 보이지만 네. 우세하다, 저희 이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 경북 일대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좀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여기 빼고 다 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일침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이루어졌던 2018년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이 다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또 국민이 요구하는 바라고 저는 봅니다. 연말이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25년 대한민국 정치를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어떻습니까? 혼란인 것 같습니다. 혼란. 네, 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야의 대립도 극단화되고 있고요. 정치 진영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각 당내에서도 각각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 하나 눈들 데 없이 전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어떤 노선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나 뭐 쇄신이나 개혁 보수로서의 가치를 지키시는 분과 또 구주류라고 부르는 어떤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뭐 유착 이런 것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방이 다 갈등 상태고 사방이 다 혼란 상태라고 생각이 돼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혼란이라고 제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만큼은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여야 모두가 좋은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 앞장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이 사실 그런 혼란의 문제를 좀 없애라고 있는 건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면 그래서 안 되죠. 네, 내년을 네.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도 여야 정치권 대립은 이어집니다. 누구를 위한 갈등과 충돌인지 냉철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서양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의 새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주제가 화제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도 좀 새롭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각본 없는 드라마 아슬아슬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NG 등 돌발성 사태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데 그래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보면 장관이 업무 보고하고 대통령이 질의하고 그리고 장관이 답변하는 마치 약속 대련 같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좀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정을 힘있게 추진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개방성들을 통해서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우려는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직자는 밑에 실무자가 써주는 걸 보고 단순하게 보고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업무 파악, 자기 부처나 산하 기관의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견제 기능뿐만 아니라 그 부처가 자기 업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부처의 업무 보고가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부처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때로는 공공기관장을 향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말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통치권자의 업무 지시와 이 점검 등이 이어질 경우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업무 보고를 한다 그러면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레드테이프가 아니라 좀 더 자기가 관장해야 되는 기관의 업무를 챙기지 않을까 그런 그게 또 업무 보고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애독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임자들과는 달리 업무 장악 능력이 있다. 네. 또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업무 보고 몇 시간 동안에 파악될 정도의 그렇게 단순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만기칠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장점으로는 또 그 두드러진 공직자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하필이면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도 이제 뉴스가 됐지만 오히려 진영이 달라서 더 따끔하게 질책을 한 게 아니냐에 더불어서 네. 하필이면 이제 그 공항공사에서 현금을 반출할 때 책에다 끼워가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쌍방울이 대북 송금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자기 고백이냐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덩달아 나오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서영호 평론가님,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카드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한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보기에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년에 들어서 SK텔레콤하고 KT 그리고 롯데카드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9월 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23차 국정과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책을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쿠팡에서 무려 3,370만 개의 개인 회원의 성명, 연락처, 주소까지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기업에 대한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대기업의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75%의 지지율이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아마 대통령도 이런 제도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우겸 의원님, 쿠팡이 힘을 쏟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정보부처나 국회 출신 인사 영입인데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이른바 대관 로비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돈과 정치권, 관료사회 등이 얽혀서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조수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이어집니다. 네. 비단 쿠팡뿐만이 아니라 네. 웬만한 대기업들을 보면은 정관계 인사 또 언론계 인사까지 대관 업무를 하는 그런 일들이 관례처럼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뭐 대관 업무는 대관 업무대로 일종의 이제 PR 내지는 소통의 영역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쿠팡이 문제가 되는 거는 갑작스럽게 빠르게 성장한 회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라든지 연속적인 야간 근무라든지 네. 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해갖고 쿠팡이 계속해서 언론에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동자도 한국인이고 소비자도 한국인이다 보니까는 쿠팡이 한국 회사인 줄 알았는데 본사는 미국 본사고 또 쿠팡의 창업주는 분명히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범죄자를 물론 범죄자라고 지금 우리가 지목하는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것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쿠팡에서 국회에 출석한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그리고 네. 쿠팡의 그 이사회 의장이 자기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쿠팡의 CEO에게 당신네 의장 어딨냐고 물어보면 어딨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지금 쿠팡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수준의 경제 제재까지 언급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서영호 평론가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당내 친청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물론 이제 한편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정권 6개월 막 지난 이 초기에 이 같은 여권의 모습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말도 잘 맞는데 명청 갈등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아마 이것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배경은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친명계 원내 모임인 혁신회의 공동대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컷오프 되면서 아마 그 컷오프 당사자였던 조직부총장이었던 문종복 의원과의 갈등들이 표면화됐었는데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게 됨으로써 네. 이재명 대통령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친명계와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친청계의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 당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당을 다수파로 만들고 경쟁당을 소수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무엇보다도 여당은 2차 종합특검이라든가 사법개혁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통해서 지방선거에도 승리해야 되는 이런 중첩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이런 노선의 변화와 갈등, 명과 청의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아니라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지 네. 못한 부분 그리고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문제 이런 정청래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품어나간다면 지방선거 앞두고 치러지는 지도부 선거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일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6일 모임을 갖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중도 확장 전략,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당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장 대표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김재섭 의원 출연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 뭐 비대위 체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네. 뭐 논의까지 갈까요? 글쎄요. 일단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가 네. 초선들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국민의힘 당 바깥에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서는 이게 지도부 흔들기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언더 찐윤을 포함해서 상당히 그 내부가 결속이 단단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마 실질적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이 비대위까지 가고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은 사실은 그 지도부에 대한 대안 세력이 존재할 때 그게 가능한데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그 안에서의 진영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한동훈계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세력화가 지금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지도부의 최고위에 소속된 그 위원들의 경우에는 당장 스스로 사퇴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16일에 초선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제 좀 지켜볼 생각인데요. 사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면은 12월 내로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당대표도 뭐 3주 내에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했으면 가시적인 변화를 지금 주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해를 넘어가면 12월 3일이라는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 네. 아무 변화 없이 근데 올해를 넘기면서 또 아무 변화가 없다면은 지금 민주당 여당으로서 취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 나오는데 그 악재가 국민의힘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반사이익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는지는 초선 의원 모임에서의 결론을 보고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뭐 기존 공석 두 곳에서 여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광역 단체장 도전에 나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뭐 조국, 한동훈, 김남준, 김남국 등 많은 사람이 거론되네요. 네, 검찰 정권의
집권 후유증으로 선거 사범이 많이 양산된 문제가 있었고요. 네. 지금 아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앞두고 있는 곳이 3곳이고 1심, 2심이 끝나서 1심이 끝나서 2심을 기다리고 있거나 1심을 앞두고 있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범 관련해서 한 7곳이 재보궐선거에 예정돼 있죠. 그리고 예전에 광역단체장 자리가 주로 관리 자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대표나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유력 주자들도 앞다투어서 광역단체장에 서울, 경기, 부산 단체장의 출마를 노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에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평소에 공부하는 평소 실력이 중요한데 여당과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이 등장하는 것 이전에 결국은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로 수렴이 되고 야당인 경우에는 야당에 대한 평가로 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야가 필리버스터나 이런 걸로 격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국민들이 관심 많은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가에 대한 것들이 쌓여서 아마 지방선거의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우겸 의원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보조를 맞추면서 협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연대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특검을 향해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의석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 특검이 관철이 된다면 아마 그 성공을 지방선거 연대까지 이을 수 있겠으나 그거는 우리 상상의 영역이고요. 네. 일단 특검을 과연 성사시킬 수 있을지가 연대의 주요 목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지금 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와 관련해 가지고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5명 접촉설 또 15명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에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언론사의 그 다양한 민한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독 보도를 위한 여러 가지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그렇게 야당 시절에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외쳐왔던 민주당이 정작 정권을 잡아갖고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 국수본의 특별 수사, 그러니까 전담 수사팀이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주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런 중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처음 이어받은, 그러니까 물려받은 경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댈 수 있는가의 그 상황이 요번에 이제 가늠자가 되는 상황인데 네. 아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절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정도의 용기와 역량이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도 나서서 여야 불문하고 엄중히 수사하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통일교 이게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이게 시작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제 재판에서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해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진술 번복인지 애초에 허위 진술인지 네. 한번 규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수사당국에서 규명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윤영호 전 본부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처음에 특검 조사에 대해서 나는 민주당도 줬는데 왜 국민의힘 것만 조사하느냐 해서 특검의 조사에 대한 신뢰성들을 재판정 앞에서 탄핵해서 선고를 앞두고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준 것이 권성동 의원하고 김건희 씨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공유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도 준 거고 야당에도 준 거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정치의 일상적인 정치 후원금일 뿐이다라고 해서 자기의 양형을 선고를 앞둔 양형에 대한 변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렇게 진술을 번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권성동에게 준 돈조차도 그동안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서 시인했던 것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칫 이것을 인정하고 더 나가서 이후에 있을 경찰 수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더 추가되는 여죄가 나올 경우에 본인의
정치 자금의 공여의 금액이 클수록 양형도 올라가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치권 파장이 너무 커서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것이 통일교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나온 문제라고 한다면 물증이 풍부하게 나올 텐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 걸 보면 이미 통일교 내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건 없고 윤영호의 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윤영호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 그다음에 금액, 장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주 맥빠진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김 전 의원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 그래도 물증을 찾기 어려운 뇌물 혐의 사건에서 금품 제공자의 진술까지 바뀌면서 이 수사가 첫 단계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수사팀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을 지금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향후 이 수사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외연상 보기에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조처를 실시하면은 마치 또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수사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면은 통일교도 다시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허위 진술, 지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특검이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든다면은 행사에 와갖고 돈을 주니까 이런 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자 복don이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받아갔다는 등, 심지어는 뭐 시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시계의 브랜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몇몇 사람에 대해서도 2022년 뭐 마이크 펜스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와서 윤이라는 사람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새치혀에 놀아놨다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그럼 그 며칠 사이에 자기가 분명히 최후 진술에서 다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압박 또는 회유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럼 압박 회의의 주체는 누구일까? 상상해 보건대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주체는 그러면 정권인가? 아니면 통일교인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라고 통일교에서는 주장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소위 그 물건들 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뭐 목걸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윤영호 부부가 자기 계좌로 해서 일단 그 카드로 지불을 한 다음에 통일교로부터 소위 리임버스를 받은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면 아마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기를 지금 희망합니다. 네. 정치권 보면 1년 내내 뭐 대립 갈등 이어집니다. 오늘이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현재 대립과 갈등을 일삼는 정치권을 향해서 의회주의자인 이만섭 의장이 살아계셨으면 크게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잘 아시겠지만 의회주의자로서 아주 이름이 높습니다. 네. 1969년도에 삼선 개헌을 당시 공화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반대하다가 오랜 동안 8년간의 정치활동 공백기를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4.19 혁명 뒤에 자유당 부정선거 책임자들 구속동의안을 표결할 때 기자신문으로 방청석에 앉아서 자유당 이 도둑놈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본인들이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평소에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석을 보고 또 한 번은 야당석을 보고 마지막 한 번은 방청석을 본다고 할 정도로 네. 의회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아주 강조했던 분이고요. 특히 이 대목에 있어서 여야가 국회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만섭 의장은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도 의정활동하면서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만섭 전 의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당적 국회의장이었고 끝까지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으로 여야 모든 이로부터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기자 출신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자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들의 어떤 표상으로 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인 출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그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분이 생존해 계시면서 후배 정치인들한테 호통을 친들 과연 그 말을 들을까 할 정도로 지금 마이동풍의 상황에 오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그 좌절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이재명 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56%, NBS에서는 62%, 리얼미터에서는 54.9%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전히 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높은 지지율입니다. 임기 초반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교 역할에 큰 이 지지율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대체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평가할 때는 경제, 이코노미 그리고 외교 안보, 시큐리티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ESC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 이제 외교 효과가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다른 이슈보다도 통일교 관련된 논란이 여파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방금 보았듯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NBS에서는 올랐고 갤럽에서는 하락했는데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의 문제가 향후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거론됐던 인물 중에 이제 사회까지 포명한 사람이 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분사하는 지금 이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낙마하면서 일종의 공포감이 또 엄습할 수 있어요. 혹시나 이 흐름이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자극하다 보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은 역효과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 지지율, 향후 지지율의 통일교 노비 의혹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는 갤럽에서 이번 주 6%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서울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62%에서 53으로 9%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는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서울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서울 지지율이 너무 높다. 이게 뭔가 너무 튄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고요. 아마 이게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62에서 53%로 났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30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자영업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영업층에서 67에서 55로 12%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원인은 통일교 의혹도 뭐 영향을 줬겠지만 그거보다는 고물가, 고환율에 의한 물론 주식이 올라서 사람들이 뭐 경제가 하락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식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경제, 특히 고물가, 특히 고환율이 이 경제적 불안감을 지금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 이제 용산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경제 민생 문제가 네. 더 컸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배 수사님, 이 대통령이 연초 일본,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교 이벤트 이후에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해 왔잖아요. 해외 순방이 내년 초 이 대통령 지지율 움직임의 주요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요 변수는 되는데 올해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는 외교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의 경우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올 연말부터 촉발된 또 새로운 또 국내 정치 이슈가 바로 또 통일교이기도 하고요. 또 하기 때문에 여러 국내 이슈들이 또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부동산 등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 순방이 주요 변수이면 분명한데 그 효과는 올해보다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갤럽에선 민주당 40%, 국민의힘 26%, MBS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민주당 지지율은 30% 후반대와 40%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20대 초반, 초중반에서 지금 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왜 이렇게 나느냐?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조사를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민주당에서 호감이 간다는 조사는 46%였는데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69%로 응답했거든요.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69%란 말은 이제 국민 10명 중 7명이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호감이 없다고 응답을 한 것인데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그리고 지금 내용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얻기에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부장님,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NBS에서 20%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8%포인트 하락하면서 13%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이 있었는지 이 정도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저는 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 때문에 상당히 보수 성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한강 벨트도 상당히 보수 쪽 정당의 또 후보들에게 투표를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보수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네. 왜냐? 변하지 않으면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강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이 3P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념적으로 중도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력을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못하면 자영업청과 그리고 주부청들이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부가 잘 통합이 돼서 원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리더십이 흔들하고 수도권 지지율의 영향 지금 서울에 관련해서도 정광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2030 MZ세대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로는 연결되지 않는 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지금 상황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이 깨질 위험도 있을까요? 지지율 20%대 벽이라는 게 여론조사에서는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하던데 핵심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가변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20% 나왔다 해서 향후 40% 나오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현 상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데서도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20% 오히려 20% 벽을 지금 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통적인 그 보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PK 지역에서 본다면 갤럽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3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9%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PK에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값을 뽑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핵심 지지층마저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그럼 이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과연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더 본인들의 그 핵심 지지층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에 있는 쇄신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 위기론과 함께 비대위 체제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역할론 등등이 지금 거론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지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은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은 특히나 지방선거는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2월 달에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당의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잔뜩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는데 당의 지지율은 견인되지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수청입니다. 중도청, 수도권, 청년청들이 투표소로 나와서 투표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발휘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견인되지 않으면 앞서 또 김미연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비대위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한동훈 전 대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출마론이 거론되던데 공천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뜨거운 감자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근데 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그 12월 첫째 주에 갤럽 조사를 보면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4%가 나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장동혁 당대표도 4%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크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당대표가 된 지가 지금 한 6개월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 역할을 보더라도 이 지지율이 4%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럼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보더라도 한동훈 후보는 뭐 5%, 장동혁 후보는 3% 정도 나왔고 PK 지역에서는 오히려 장동훈 후보 지지율이 6%로 4%인 한동훈 후보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 전 대표의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층마저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 되냐 안 되냐는 당 지도부가 결정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정부의 2인자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정부가 3년 동안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지난번 총선에서 한동훈 얼굴로 선거 치러갖고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내세우는 거 선거 전략상 맞냐 의문이 좀 듭니다. 배 소장님, 여야 내부 상황 좀 볼게요.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고위원 3명이 한꺼번에 사퇴하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계의 대결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당히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정청래 대표의 대표 또 수행은 의지는 단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당의 이벤트입니다.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친청계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 5일이 분기점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이 대의원과 당원의 1인 1표제가 무산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좀 반청계의 흐름이 좀 강하게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명이 이제 보궐선거로 최고위원 자리를 이제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3명 중 1명 정도가 비청계일 것이다. 친명계일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보다 많아지거나 또는 이 사람들 사이에 친청계 쪽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2자리를 또는 3자리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른바 친명계, 친청계, 명청대전의 이 민감성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이후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선들이 16일에 모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현재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계엄에 대한 사과는 하든 안 하든 지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네. 사과한다 그래갖고 마음이 떠난 일부 지지자라든가 뭐 중도층이 돌아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핵심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을 지지했던 코어 지지층만 지금 남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일단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저는 이 초선이 사과한다고 해서 크게 지지율이 요동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배 소장님, MBS 예. 조사를 보면 계엄 탄핵의 국민의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까? 그렇습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비상계엄과 손절해야 된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대응이 부적절했다가 무려 80%나 되는 이유이고요. 통일교 이 논란으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은 제한적입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주도적으로 발광체로 견인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당내 갈등
또 리더십 위기 이런 부분이 되면 중도층에서 더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중도층도 더 이탈할 수가 있고 그나마 있는 20대도 더 이탈할 수 있고 그나마 있는 PK도 TK도 조금이라도 더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방식대로 끌고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과연 지지율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김 수사님, 갤럽 조사 결과 내란 전남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론이 찬성 40%, 기존 재판부 유지 40%로 나왔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인데요. 9월 조사 결과와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남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된다는 응답이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이전 조사를 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좀 높았던 게 사실인데 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사법부에 대한 이 신뢰도가 지금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사법부 자체로만 보더라도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조사 결과가 이미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불신이 40%나 된다는 거는 사법부도 좀 더 이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이 부분은 저도 좀 분석 네.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김미연 이 평론가 말씀에 또 공감하면서도 또 반대 여론도 거의 비등하거든요. 대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야기했듯이 이 위헌될 수 있는 소지를 좀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여론으로 인식되기에 사법 장악이 아니라 사법의 개혁이다, 혁신이다. 이런 방안이라는 걸 좀 더 강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시도도 반드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2심 재판부터 적용하는 그런 얘기들이 뭐 대통령실로부터 좀 흘러나오고 있죠. 내년 지방선거 살펴볼까요? 배 수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여당이 다수 당선될 거란 여론이 42%, 야당이 다수 당선될 거란 여론이 36%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양쪽을 다 경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 여당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42%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40%, 대통령의 지지율은 56%나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대통령의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를 고스란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내년 선거를 앞둔 여권의 선거 전략에 좀 지적할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26%인데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 36%. 와, 많은 반사이 걸다. 저는 이런 착시 현상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왜? 국민의힘이 바뀌었을 때 그나마 36%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반사 이익을 얻어서 내년 지방선거의 구도가 그다지 이 야당에 국민의힘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엄중하다. 두 정치 세력의 여든 야든 모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전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민심에 대한 차이는 이보다는 적거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거는 그 무당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는 뭐 갤럽 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이 한 9%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뭐 내년 지방선거에 어느 후보를 찍으려고 물어보면 무당층이 한 2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 선거와 대통령 지지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후광 효과를 못 보냐? 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까지 투표 성향을 분석해 보면 투표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견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당한테 한쪽을 다 힘을 쏟아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지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는 그냥 흐름만 보면 되는 거지 이것이 결정적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배 수장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내년 지방선거를 뒤흔들 변수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던데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일단 물러났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부산시장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엄청난 영향, 압도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서울을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 이 통일교 논란이 상당히 부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산 민심 지형에도 영향을 주고요. 부산 후보자 지형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산의 민심이 이 PK 민심까지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또 정부 여당이 부산에 공을 들여왔거든요. 해양수산부 이전 또 북극 항로 그다음에 이제 동진 전략도 효과적으로 작동 중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PK 민심이 상당히 흔들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이 PK 부산, 울산, 경남의 여론의 변화가 있고요.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도 11월 달에 조사한 것과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새로운 또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조국의 신당 대표거든요. 박형준 시장에 관련된 또 현직 시장에 대한 평가도 있을 때 말 그대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뭐 각 당에 따라서 또 달리 좀 봐야 되겠네요. 김 수장님, 내년 지방선거 핵심 이슈 중요 변수는 어떤 걸로 꼽으세요? 저는 통일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통일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부산에서는 이재명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꼭 전재수 장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가더라도 저는 상당히 이 부산만은 경남은 아니더라도 부산만은 민주당이 좀 해볼 만한 선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저는 첫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외교 항보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임팩트에 불과하고요. 저는 지금도 이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정부 대책,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와 사랑은 계산하면 안 된다.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남긴 말입니다. 이 전 의장은 평생 의회주의자로 여야가 대치할 때마다 대화 타협을 외쳤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삶을 사셨던 참 정치인으로 많은 이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오늘은 청강 이만섭 의장이 별세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12.3 내란을 겪고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에도 사사건건 충돌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청강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이 전 의장은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 한 번은 야당, 마지막 한 번은 방청석, 국민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의사봉을 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어떤 양심의 길을 걷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집중분석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들려주던 이 전 의장의 외침이 생생합니다. 그의 발자취가 너무 쉽게 잊혀지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어수선한 셈인 이만섭 국회의장이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